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에 사실로 공지가 올라왔네요. 업비트가 현재 이더리움 34만 2천 개 약 580억 원 정도를 해킹이 당했다고 공지를 올렸고요. 근데 좀 좋은 소식으로는 업비트가 그래도 카카오라는 뒷배도 있고 그동안 누적해놨던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업비트 계정 자산으로 해당 이제 580억 원 정도 해킹된 거는 다 충당을 한다라고 빠르게 공지를 올렸고요. 뭐 이렇게 빠른 대응은 정말 업비트가 늘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건 이렇게 거래소가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정말 한순간에 해킹을 당해서 이렇게 좀 58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유실된 거에 대해서는 참 이 암호자산 시장이 아직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또 거래소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정말 힘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급하게 방송을 이렇게 켰고요. 제가 어떤 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이런 내용은 다 접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업비트가 580억 원을 충당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2주간 이게 지갑이 닫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저 역시도 뭐 업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찾아본 게 업비트의 이제 재무제표 관련된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업비트가 2017년, 이게 사실 불장 때인데 대략 두 달치 매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달치 매출이 2천억 원에 한 당기 순이익이 절반 정도, 1,000억 정도가 남았고, 2018년에는 1,400억 정도. 아마 2019년에는 18년도보다 더 지금 장이 사실상 안 좋았기 때문에 대략 뭐 당기 순이익이 700억에서 1,000억 이 정도가 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2,500억에 뭐 700억 한다 그러면 3,200억 정도가 총 유보금 당기 순이익이었는데, 당연히 매월 그 운영비로 또 사용을 하잖아요. 운영비가 뭐 그래도 월에 연에 한 2,300억, 최소 2,300억 정도는 쓸 것 같은데, 뭐 마케팅비까지 하면 더 한다고 하면 대략 그러면 3년간 한다 그러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대략 뭐 3,200억이라고 하면 1,500억 내지 뭐 왔다 갔다 1,700억 정도는 이제 남아 있을 텐데, 사실 거기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충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업비트한테도 큰 사실상 자본의 유출이라 데미지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580억 정도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분석을 빠르게 해드리는 게 여러분 업비트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대략 뭐 3,200억 뭐 해서 운영비랑 마케팅비 쓰고 거기서 남은 뭐 한 1,500억 정도라고 하면 거기서 절반 좀 못 미치는 금액을 충당을 해도 사실상 업비트에 재정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출금이 최소 2주에서 뭐 2주라고 하니까 뭐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답답하죠. 입출금이 이렇게 오래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저 역시도 뭐 일부 물량을 업비트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 자체가 앞으로 사실 이런 해킹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빗썸도 해킹 사례가 최근에도 뭐 H채널님 방송에 댓글로 있는 것도 봤지만, 정말 뭐 제가 들은 저번에 그 빗썸 해킹 이슈도 많았고, 정말 빗썸 같은 경우는 해킹도 많고 대응도 사실 좀 엉망인 것 같고요. 근데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일단 대응은 되게 좋은데 역시나 해킹을 당하고 있어서 저도 고민이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그러면 어디서 거래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나중에 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면 뭐 저 역시도 해외 뭐 바이낸스 계정도 있고 그리고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한데 아무래도 또 국내 거래소가 또 좀 편한 부분도 있고, 원화 출금이나 그리고 또 신뢰가 아무래도 조금 한국인이고 한국 회사다 보니까 더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참 이렇게 해킹 이슈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일단 들고요. 뭐 바이낸스 역시도 해킹 사건이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요. 몇 가지 다른 뉴스들 한번 보면서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CEO가 바이낸스의 중국 진출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좌우장평이 이제 그 중국 진출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국 내 마이닝 커뮤니티의 존재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돌려서 포장을 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죠. 중국 진출이 원래 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요번에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소 이제 개발팀이죠. 거기를 폐쇄를 한 사건을 본인도 알고 있고, 요새 뭐 여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채굴 커뮤니티나 뭐 거래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바이낸스는 중국 정부와 지금 손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제 캐나다 사람이고 또 본사도 중국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바이낸스는 활동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저 역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뭐 당연히 지금 그 북미나 여러 또 인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리플 뭐 여러 개 관계도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상 친중국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인민 총재가 디지털 화폐 소매 거래 및 결제 및 송금에 선호될 것,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내용 그거 이제 중국 국내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 결제 시스템, 이러면 이제 중국 내부에 지하 자금으로 깔려 있는 것들도 점차 만약에 디지털 화폐로 가는 형태로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양성화가 또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 드린 대로 금융기관 간 결제를 위한 국제 송금 사용 사례, 사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 XRP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영역이죠. 이거를 이제 디지털 위안으로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뭐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과 국제 송금 사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터키에서도 찍고 러시아에서 그 디지털 화폐를 찍어가지고 그것들을 중간에서 오차 없이 브릿지를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퀘스천 이제 물음이 있고요. 그게 가능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모두 디지털 위안을 제공해줘서 거기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사실 그거 역시도 그러면 러시아나 뭐 웬만한 나라들이 그 통화 자체에 뭔가 주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중국 디지털 화폐를 국민들이 다 쓰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국과 1대1로 그 국가 관계라고 해도 역시나 그렇게 하긴 또 어렵고, 그러면 제일 베스트 사례는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XRP가 사실 친중이냐 친미를 떠나서 전 세계 금융 세력들이 우리는 돈 되는 곳 어디나 간다라는 마인드로 이런 중국에서도 XRP를 자산 가치의 이동,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의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은 예상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국제 송금 사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지. 하지만 이제 대략 이 정도의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 차트를 제가 이제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저도 이제 요새 계속 이제 가격이 빠지고서 횡보를 하고 계속 가격이 내려가죠. 이런 상황에서 뭐 제 지인들도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또 오늘 뭐 업비트 해킹도 터지고 이래서 불안한 지인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인간 지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XRP 차트도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이제 몇 개 추세선들을 제가 그어놨죠. 이제 전 고점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선들과 그거를 상방으로 치고 나온 지점, 이 선과 그 다음에 중간들의 고점을 치고서 계속 떨어졌던 선, 두 가지 선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사실상 이 지점이죠. 5월달,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9월달, 2016년 9월. 그래서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치고 올라가서 다시 또 하락을 하죠. 이때가 아마 500원, 600원까지 올라가고 비트코인 1600만 원까지 갔었던 때일 텐데, 이렇게 가고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가는가 하다가 또 쭉 빠지고 다시 또 가는가 하다가 지금 더 빠져가지고
거의 240원 뭐 원화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 이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서 추세 상방으로 이제 추세를 상승 전환을 한 다음에 역시 또 빠지고, 근데 빠지고, 근데 모양은 여기 지금 이탈을 하고 이 지점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빠지고, 여기 같은 경우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여기서 요만큼 가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눌러준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짧게 빼주고 이제 바로 갔는데,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좀 다르게 모양이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패턴이 비슷해요. 이 패턴이나 좀 거의 비슷하죠. 모양이 큰 관점으로 보면 아마 여기 구간 정도만 지금 여기서 차이가 조금 다른 모양인데,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될 거냐라고 보면 당연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얘기드리지만 XRP나 리플사가 만들고 있는 가치나 지금 뭐 리플사가 이를 2019년에 수요일 때도 말했지만 빵형이 역대급으로 실적을 만들었다. 본인들이 자화자찬 그 다음에 굉장히 잘했다라고 여러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실제로 뭐 그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모양에서 여기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하방 이탈을 해가지고 정말 2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가든, 정말 여기서 근데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뭐 이 정도 해가지고 가든. 그래서 이번에 저 역시도 계속 저는 예상을 좀 드는 게, 정고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잖아요. 정고에서 눌리고 갈 거다. 근데 제 예상으로는 사실 정고에 그냥 여기서 한번 지금 이 자리, 지금 500원 이 자리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대략 한 이 자리쯤에서 맞고 떨어지던지 하고 바로 정고점 3,4천원은 뚫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넘고 여기서 아마 숏을 치는 사람들이 또 많을 텐데 그것들 다 깨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이거는 또 가봐야 알죠.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고, 하지만 저는 명확히 제 스스로는 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XRP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트 모양을 지금 이렇게 만들고 거래량이 또 최근에 엄청나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차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력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리플사 가치가 시간이 흘렀는데 하방으로 가지 않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XRP라는 좋은 소스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너무 좋은데 이거를 그대로 붕괴시키진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개미들이 힘들게 하고 또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로도 막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보지 마세요. 제 암호화폐 방송 같은 경우도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암호화폐 관련 뉴스를 보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 잠시 떨어져 계세요. 떨어져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줘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팔면 힘든 거지 팔지 않으면 사실 힘들 일이 없죠. 리플 XRP 개수는 그대로잖아요. 비트코인 개수도 그대로고 이더리움 개수도 그대로인데 지금 여기서 힘들어서 팔면은 그건 진짜 힘들어야 되는데 팔지 않으셨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한 일인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것 자체는 이 시장 자체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힘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냉정히 얘기 드리면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상 안 돼요. 왜냐면 투자가 안 맞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힘들고 너무 괴롭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내가 투자 마인드도 안 돼 있고 투자를 여기 하기에는 이 시장 자체나 이 종목에 확신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하시고 계속 그래도 투자를 난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이 시장에 확신을 갖도록 정말 여기에 공부를 하셔서 이게 뭘 하는 회사고 이 XRP가 어떤 기능을 갖는 코인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힘든 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계속 이 시간 동안 힘들어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시장에서 그냥 나는 이 시장하고 안 맞고 투자를 안 맞으니 떠나야겠다 선택을 하시던 사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 시장도 잘 모르겠고 코인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 조금 어떻게 뭔지는 알겠는데 힘은 들고 가격이 빠지니까 이런 상태면 가격이 올라가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손해보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지점에 사요. 사고 빠지면 이때 또 팔아. 그랬다 또 올라가면 또 사.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하면서 이익하다가 돈을 더 사. 하다 빠지면 또 팔아. 이렇게 하면 상승장에도 깡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때 대출 받아서 넣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마인드 안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하락장이고 할 때 지금 만약에 1,000만 원으로 투자했다 몇천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데 막 담보대출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해갖고 돈을 2배로 더 넣어서 날리는 일이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본인의 그 투자 마인드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캔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정말 좀 안타까워서, 왜냐면 저는 정말 지금 이럴 때 왜 힘들어 하는지 저는 사실 대중들이 그러는 건 뭐 대중의 패턴이고 대중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이 시장 자체를 이해 못하거나 XRP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거나 여기 확신이 없어서, 크게 봐서는 확신이 없어서 힘든 건데, 힘드시면 이제 본인이 일단은 본인 상태를 스캔을 하셔서 결정을 좀 하시길 바란다.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채널님 방송에 저도 어슴새벽 아이디로 이제 처음 댓글을 달아봤는데, 사실 저는 H채널님 거의 뭐 100명 이하 때부터 초기에 봤던 또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댓글도 사실 뭐 많이 남겼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슴새벽 아이디로는 제가 처음 이제 방송을 만들고 접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어슴새벽 아이디로 H채널님 이장님한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도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리고, 제 방송을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6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기왕이면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